보시고 잘 아시겠지만은 박지원 교수님은 서울대학 서양사학과의 명예교수님이고요. 네.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영국에서 개원 교수로 가 있는 동안 영국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제품의 품격이라는 책도 제국의 품격이라는 책도 내고요. 네. 훌륭한 분인데 오늘 이번에 이 책을 정한 것이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 했어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라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공정 문제에 관해서 한 번 더 다룰 시간이 있습니다. 다룰 겁니다. 오늘은 이제 1장을 참 그리고 박지원 교수님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들어오고 싶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몰라서 못 들은다고 아쉽다는 이 말을 좀 전해달라고 꼭 부탁을 했습니다. 1장을 우리 김병은 교수님이 박지원 교수님 친구라서 양보까지 걸치고 나왔는데 김병은 교수님 1장을 발제하겠습니다. 김병은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자료 올리겠습니다. 네. 서울대학 교수들이요 생각보다 컴퓨터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나와갖고 못하더라고. 제자들이 너무 잘해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제대로 안 해주니까 제가 막 해가지고 조금 낫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1장부터 이제 2장까지를 맡았는데요. 사실은 박재환 교수하고 서양 저희가 교양가정부의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을 이제 잘 아는데 아마 오늘 나왔으면은 얼굴을 서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재환 교수는 지금 오정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 사학자, 특히 영국 문제의 최고의 전문가시고요. 제가 뒤에 이제 이런 책들을 제가 뒤에 참고로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시리즈가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그런 시리즈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역사편으로 이렇게 이제 탄생된 그런 자료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성공한 국가, 강한 국가, 이건 뭐가 다른가? 왜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공정한 사회가 중요한가? 그래서 그것이 왜 영국에서 일어났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롤로그를 제가 소개를 잠깐 올리자면은 저는 슬라이드는 17카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료는 11카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는 자료로 첨부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프롤로그는 좋은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인권이 존중받고 공정하고 부패와 차별이 없고 빈부격차가 적고 풍요한 나라,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나라, 외국의 존경을 받는 나라, 이런 것이 성공한 나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조건을 보유한 국가는 없다. 그러니까 대체로 국가들이 이제 부국 강등을 추구해서 강대국을 지향하지만은 그것은 성공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성공한 나라는 뭐냐? 안정되고 민주적인 정부 제도하에서 국민이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나라다. 그래서 성공한 나라의 특징이 정치적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국민 참여도도 발현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빈부격차가 적고 상대적으로 불만도도 낮고 정부의 과도한 징세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돈 보이면 다 가져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국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공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대국이 흥망성쇠하는 조건은 뭐냐? 외부 조건,
외국하고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갈등보다는 내부 요인이 굉장히 중요했다. 영국의 경우에 왕권이 의회에 의해서 견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강대국이면서 성공한 나라가 되었는데 스페인과 프랑스는 실패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를 생산하는 것. 공산주의 경제는 비효율성 때문에 소련이 몰락하는 것처럼 부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제도, 같은 그 민족 자원을 갖고 있는 서독과 동독이나 남한과 북한 이런 데서도 제도의 차이 때문에 그 국력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나라의 세력 요소는 뭐 유형적인 요소도 있고 무형적인 요소 이게 이제 다 중요한데 강대국보다는 성공한 나라, 국민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이런 것이 이제 바람직한 나라인데 영국을 사례로 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서 성공한 나라의 조건을 살펴보겠다 하는 게 이제 프롤로그. 그 다음에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가 제가 맡은 것이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성공한 나라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라는 이제 책 제목에서 역사를 통해 배우는 성공한 국가의 조건이 뭐냐? 1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브 아이템으로 개인의 자유가 상식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그 역경들이 있었다. 차별과 억압 이런 장벽을 넘어서기까지 굉장히 굴곡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자유는 이제 자신의 국한된 개인의 자유하고 타인과 관련된 자유로 나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하면은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개인주의 등장이 근대의 시작이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에서 개인이라는 단어는 15세기 정도에 처음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거가 아니다는 거죠. 17세기경에 영국을 중심으로 일부 유럽에서 모든 신분적 차별과 억압에서 개인 해방 움직임이 나타나서 17세기 말에 영국은 상당한 정도의 표현의 자유까지 획득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 차별의 장벽을 넘어 개인의 성취를 인정하는 세상으로 발전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이 발전을 갖고 왔느냐 하는 건 나중에 뒤에 다룹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입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인데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평등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 하는 게 존 로크 사상, 미국 독립선언서 그런 거에서 이제 이런 것을 구현하고자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이런 것은 자신의 삶을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 거지 타인들의 가치관이나 판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런 얘기고요. 근대 이후에 등장한 평등은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은 기회의 평등에 대한 요구이지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능력에 따라 열리는 인생 이것이 이제 상당히 함축적인 평등에 대한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은 법 앞의 평등을
말한다. 신분적인 차별 없는 기회균등, 교육, 취업, 공직 출마 등에서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진척된 평등을 의미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회 평등만 되어도 좋은 건데 이제 도전의 등장, 결과의 평등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회 평등, 법 앞의 평등만으로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까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출발해야 되고 동일 수준의 소득과 생활을 해야 되고 경주의 결승점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될 수 없는 그런 논리인 거죠. 사실은 결과의 평등은. 자, 그래서 도덕적으로 인간이 평등하다면은 소득과 부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불공평하고 공평하지는 않지만은 이 불공평이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 재산만 빼앗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주로 되는데, 이것보다는 신체적 능력, 천재성, 이런 거는 어떻게 볼 거냐, 외모, 이것도 어떻게 볼 거냐. 인간이 각기 다른 체력과 성격, 지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것도 나눌 거냐, 못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재산에 상속하고 재능에 상속하고는 결국 차이가 없는 건데 왜 재산만 가지고 난리치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느 정치 사상가가 완벽한 평등은 아이들을 부모에서 떼어내 아이들 농장에서 키울 때에 이룰 수 있고, 그럴 때조차도 아이들 사이에 내재한 차이를 없앨 수는 없다, 이런 얘기. 결국은 아이가 농장에서 키워도 능력 때문에 차이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의 평등은 대개의 경우에 이제 좌익들이 정서적으로 호소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평등주의자들은 공정하게 소득과 부를 재분배한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 자, 사례를 이제 들었습니다. 똑같이 5천만 원 유산을 받아서 자매 2명에게 줬습니다. 한 명은 돈 갖고 여행 가고 예쁜 옷으로 3년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전략가 투자로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결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서서 1억을 가진 후자 자매에게서 5천만 원을 빼앗아 잘 먹고 해외여행하고 즐긴 자녀에게 주자 하는 얘기가 공정한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적 받고 똑같은 대학에 가서 똑같은 회사에 입사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결국은 결과의 평등은 도달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기회의 평등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데, 마르크스 공산사회에 이르면은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상낙원이 아니라 처참한 경제적 어려움, 권력 투쟁, 권력에 의한 불공평한 분배, 이런 게 일어나서 사실은 허구에 그쳤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1장의 이제 마지막 절에서 더 플레이 정신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갈등한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 이게 지금 뭐냐? 근래에 존 로크 등이 개인의 자유를 주창해서 자유와 평등이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게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평등을 조금 더 요구하게 되면 자유와 충돌한다는 거죠. 자유와 평등의 갈등이 생긴다. 평등에 더 많은 실현을 추구하는 공산국가의 경우에 결국은 거대한 권력, 중앙 통제, 이런 것이 필요하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 버린다. 자립형 사립학교, 이게
학교가 이제 평등한 교육을 없애자 하고 한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더 나은 교육 받을 자유를 달라. 자유가 널리 보장되면 평등도 실현되는지, 평등이 널리 실현되면 자유로운 사회인지. 그래서 미국의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은 자유보다 결과의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자유도 평등도 달성하지 못하고 자유를 우선으로 내세우는 사회는 보다 큰 자유와 평등을 달성한다. 그러니까 평등을 부르짖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후퇴하고 자유를 누리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평등까지도 가져온다는 그런 개념의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이라는 개념이 뭐냐? 동등한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 이것이 이제 공정 또는 정의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평등이고 이게 이제 공정이라는 거, 이 그림이 이제 많이 언급되는 건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기회이다. 평등은 하향 평준화로 가는 거고 공정은 상향 평준화로 가는 거다. 노력과 능력에 기반을 둔 사회, 누군가를 끌어내려서 불평등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와 그에 따른 보상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책에 없는 건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한번 끌고 왔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이게 평등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도 생기고 이게 이제 공정 개념인데 다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정의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장벽이 되었던 거를 장벽을 뚫어버리니까 다 뭐 이런 혜택 줄 것도 없이 다 해결돼서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참고로 다른 데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자, 박지한 교수님의 이제 2장입니다. 제가 2장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영국의 왕권은 유독 약했다. 왜 약했냐? 영국은 사실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부터도 로마가 영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바스 같은 데 가면, 영국에, 그 로마 시대의 목욕탕 같은 그런 거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영국이 멀기 때문에 영국은 원격 변방으로 분산적 지배를 유지했다. 앵글로 섹슨 시대에도 그리고 또 노르만 왕조 시대에도 결국은 노르만 기사 2,000명 정도가 원주민 200만 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그 분산된 분권된 강력한 중앙 통제 이런 것에서 좀 느슨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상황이. 그래서 잘 아시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왕권의 제약을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문건, 왕의 의무를 길게 나열했다. 찰스 1세 처형. 그래서 자유의 개념이 확산됐다. 결국은 왕은 많은 세금을 걷어서 전쟁을 치르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의회를 통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거둘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제약했죠. 그러니까 가장 자유로운 국민, 정치적 자유를 일군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니까 영국에 있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현대는 그렇지만은 뭐 과거 영국의 전통적인 입헌군주제죠. 그러니까 근대 역사는 주권이 왕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로 옮겨가는 과정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영국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정부로 재능 있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는 형태로 영국 사회가 발전했다. 왜 그럴까? 영국은 그때에 이제 프랑스에서 온 몽테스키에, 볼테르,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토크빌 이런 사람들이 영국을 와보고 경탄했다. 이게 왕이 상당히 통제를 받구나. 프랑스도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된 주인공들은 누구냐? 지난번 책에서도 우리가 좀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주인공은 경제 사회적으로 존재감을 보인 중간 부류, 오늘날 중산층과 같은 상공업과 무역업 종사자, 이런 사람들 전문직들이 사실은 자유로운 국민의 표상이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부를 쌓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쟁취해 내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는 유능한 중간 간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런 산업계 사람들 대 무능한 귀족, 대립 구도가 있어 왔는데 1884년에 성인 남성의 투표권 자격이 이제 부여되는 데까지 왔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해방의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로크와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고, 자유에서 생명과 자유 다음에 소중한 자연권은 소유권이다. 토크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죠. 생명, 자유, 소유권, 재산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로크의 국가 형성 원리, 홉스의 리바이어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인권과 자유, 신뢰로 권력을 불신한다. 권력은 부패하거나 압제하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 홉스 리바이어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어요. 자, 민주주의가 최선일까 차악일까? 이거 민주주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나? 윈스턴 처칠조차도 민주주의는 최악의 체제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나은 것도 없다. 그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한 정치적 권리다.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는 플라톤은 전제정 이런 게 차라리 낫다. 그런데 민주정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폭평했다. 또 왜냐? 이게 결국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그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우정치 이렇게 되기 쉽다. 그래서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18세기 말까지 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 하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 대중의 교육 수준과 정치 의식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등 19세기 말까지 국민교육 도입 전까지 대다수의 근로대중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민주주의 최선의 체제로 간주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의 동의에 기초한다는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양립할 수 있는 거냐? 초창기에는 이게 양립 가능하다고 봤지만은, 이 민주주의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다. 플라톤부터 해서 폭도들에 의한 통치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프랑스 혁명 같은 거였다. 그래서 혁명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갈등이 첨예화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너무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보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제일 밑에 이제 있는 에드먼드 버크, 영국 정치 사상가.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민주정에서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될 때마다 다수파가 소수파에 대해 가장 잔인한 억압을 행사한다는 인식.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다 하는 반성이 프랑스 혁명에 과격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19세기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선진국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평화적으로 화합을 이루면서 발전시켜 갔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이런 게 있었는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제 박지한 교수는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권력에 대한 시각을 권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주의는 권력을 억제해야 된다. 홉스의 리바이어든 거기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민주주의는 권력이 다수에 있나 소수에 있나를 봐서 다수에 속한다면 권력의 속성이 무엇인지 상관없다. 이게 상당히 이제 이론적으로는 타당한데 아까 말씀드린 다수의 폭력, 다수가 소수에 대한 압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다. 평등이 최고의 가치이다. 민주주의는. 그다음 선호하는 층은 인위적 장애 없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진취적인 사람들은 자유주의가 좋다는 거고요. 이 경쟁을 무섭고 또 다른 사람과 그냥 잘 지내고 좋게 하고 싶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층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런 게 뜨지? 이상한 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20세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인가 하는 퀘스천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박지한 교수 이제 저서입니다. 뭐 이거 연구 정당의 생명력, 제국의 품격, 근대로의 길 이런 거를 이제 쓰셨다는 거를 제가 그냥 달아놓은 거고요. 이건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상 1장부터 2장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장, 2장이 이제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주로 우리가 북콘서트에서 많이 공부를 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막 그걸 아주 요약 정리된 건데, 근데 존 로커의 자유주의, 존 로커가 이제 1689년에 통치론이라는 걸 발간했습니다. 발간하면서 그 당시에 왕권 신수설이 있을 때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면서 아까 김병헌 교수가 지적했듯이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해준 그런 조직인데 그것을 잘 못할 때는 저항권도 발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존 로크의 사상이었고 그 후에 이제 그 100년 뒤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정치 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은 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민중의 폭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책을 프랑스 혁명의 성찰이라는 걸 내면서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에드먼드 버크의 위대한 책이 우리나라 번역에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수주의 아버지 책이 번역에 오류가 있다는 게 우리가 북콘서트 하면서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 보수주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얘기인데요. 이 책에 박지한 교수님이 인용한 건데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므로써만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 에브라함 링컨의 이 말이 아주 귀에 아주 와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3장, 4장을 우리 서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희석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서 대표님 발제해 주세요. 예.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네, 잘 들립니다. 예. 김병헌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이어가지고 저는 이 평등을 넘어서 공정으로 해가지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북에서 넘어온 문재인 씨가 지금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 정도면 뭐 기획 균등 이 세상에 이렇게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획 균등한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아주 공정하다고 알았는데 오늘 저심 때 내가 이한열 회장님하고 점심 같이 했는데 이재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 말도 맞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장은 영국의 역사 중에 주로 이제 자유가 일으킨 번영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1500년대하고 현재 현재는 지금 보면은 이제 1500년대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5억밖에 안 됐는데 현재 한 70억 되거든요. 그래서 한 14배 정도 늘었는데 전 세계 총 생산은 1500년대는 한 2,500억 달러. 그런데 현재는 60조 달러예요. 그 인구는 14배 늘었는데 이 생산은 240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이 산업혁명이 이제 원인이다 하는 것이 이제 자유가 일으킨 번영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000년 전에는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식이 축적돼가지고 문명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1770년대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을 완전히 그 농업국에서 산업국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를 이제 리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영국이 세계에 우뚝 솟은 표상이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 국가는 이제 영국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원인, 요거는 이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또 보장하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 이제 자유가 곧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경제에 간섭을 안 했다는 거죠. 정부가 너무 간섭하면은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놀라운 발명품입니다. 1768년에 제임스 와트가 중기기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계에서 동력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실자는 방적 분야, 그 다음에 천을 짜는 방직 분야 이렇게 해서 이제 농장에 가는 대신 공장으로 출근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차가 나오고 전기선이 나왔거든요. 1830년도에 맨체스터하고 리버풀 사이에 철도가 개통됐고요. 1819년에는 전기선이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1837년에는 전보가 발명이 됐어요. 1876년에는 전화가 발명됐어요. 1850년에는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해저 케이블이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전화가 엄청나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됐고요. 1870년대에는 영국하고 인도 사이에도 해저 케이블이 설치가 돼가지고 완전히 통신에 이제 전성기를 이루죠. 그래서 전 세계 통신망을 대부분 영국 기술자가 구축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조선업도 전 세계 3분의 2가 영국이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 수 대표님 말씀 잘해 안 들리나요? 어디 좀 통신이 이상한가? 수 대표님? 수 대표님 그게 완전히 달나라 사람으로 끊겼습니다. 예, 지금 나올까 말까? 예. 예? 지금도 끊겼는데 지금 말씀이 안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나옵니까? 예, 이제 괜찮은데 지금 뭐 나옵니다. 잠깐 지금? 통신이 단절됐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그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된 나라 영국. 예. 영국에 이제 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나? 여기서는 이제 영국에도 농업 분야의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좀 농업의 혁신이 일어나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공장 쪽으로 이렇게 또 산업적으로 머리가 돌아갔다 이런 뜻인데, 여기 저자는 삼포제를 했는데, 밀보리 휴경 사료해 사포제로 바꿔가지고 농업 분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는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주로 과학을 하고 또 낮은 그 숙련 기술은 또 낮은 신분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벽이 없어서 한 자리에 토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기술이 발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그 특허법은 1623년도에 제정이 됐다 그래요. 이걸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한 140년 전에 벌써 특허법이 제정돼 가지고 이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미리 제정을 해놨네요. 그 다음에 탐욕이 오고 경제활동을 개입하지 않는 공정한 정부, 이게 또 큰 역할을 해가지고 영국이 발달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번성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 경제학자가 또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애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영국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로 이 돈을 밝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사회는 성경에도 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돈 좋아하는 게 별로 도덕적이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아담 스미스가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거기 뭐냐 하면은 아담 스미스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사적 이익 추구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이익 추구가 악이 아니고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1776년에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인간 본성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자의적인 본능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해서 스스로도 잘 되고 사회 전체도 잘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거든. 또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공공사업 한다고 내가 갈로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들은 정부 돈이나 빼먹지 정말 선한 일은 하나도 안 하거든요. 여기서도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가 매일 식사하는 거는 빵집, 푸치관, 양조장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주인들은 상대가 충족되면 나도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것이 곧 이제 시장의 원리인데, 뭐 시장이 이게 뭐 지시나 통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이 선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 추구는 국가 전체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돈에 대한 윤리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래서 시장에서 이익 추구가 경제 성장을 극대화한다 하는 그 아담 스미스의 통찰력이 현대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방임하는 경제가 시장에도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고 정부 규제는 더 축소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국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다른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국가 간에도 완전히 자유무역을 하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은 모직물을 잘하고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생산 잘했거든요. 그런데 괜히 뭐 영국에서도 포도주 생산하고 포르투갈에서 모직물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자기 잘하는 거 잘해가지고 교역하면 서로에게 이롭다 하는 걸 이제 자유무역 국가 간 자유무역 시대가 열린 거죠. 이걸 또 영국이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 개인의 시장 원리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또 자유 시장 경제에 따라 가지고 더 발전을 시킨 것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플러스 이 기업의 그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더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본주의는 이제 옛날에는 마르크스 자본론에서는 이 자본주의가 아주 탐욕스럽다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물욕은 이 본능적 물욕은 이 생존과 번식에 위해서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까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저자는 자본주의란 이래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한 생산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자가 그 회사에 대한 그 스토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발표자 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익을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주식을 받고 이윤을 주식 비율로 배당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제가 더 부연했습니다. 그게 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회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점, 개인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제 시장에서 경쟁하니까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회사에도 돌아오고 또 주주에게도 돌아가고 이런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국가 경제를 아주 발전시키고 또 자유무역까지 하니까 기업이 또 자유무역까지 하니까 세계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했다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 완전히 성공하게 된 거죠.
자본주의 생산성은 이게 기업의 생산성은 전통 사회를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신분 위계 질서가 벌써 청산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뭐 천민이 부자가 되고 완전히 신분이 확 뒤집어져요. 한 세대 만에 최하층에서 최상층으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힘이죠. 그게 이제 여기 카네기 같은 사람, 또 포드 자동차, 포드 창업주, 포드 이 자동차 창업주는 기업은 사회봉사의 도구라 그랬어요. 엄청 훌륭한 일도 하시고 또 훌륭한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이 중국, 이때는 뭐 엄청나게 중국과하고 격차가 발생해 버렸죠. 근데 자본주의의 약점도 있어요. 자본주의의 약점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호황 또 이제 불경기 이때 되면은 뭐 고황도 발생하잖아요. 이때는 막 취약해가지고 아주 뭐 주식 시장이 박살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빈부 격차가 또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이런 게 심화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이 정부와 기업이 유착해서 이권을 뭐 송두리째 가져가는 그런 약점도 있고. 이 아무래도 서 대표님 그 통신이 좀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서 대표님 통신이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그러면 끊어지네. 네, 그러면 서 대표님 통신 사정도 그렇고 지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거의 다 됐으니까 이게 지금 더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서 대표님이 이 슬라이드가 안 되니까 다음 사장을 이윤진 선생님이 사장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윤진 선생님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네네, 시작해 주세요. 예, 이거 창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저는 사장을 맡았고요. 앞에 1, 2, 3장보다 발표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이제는 공정을 이야기할 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서 삼인주의에서의 말하는 공정이라든지 현재 그런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랑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영국이라든지 뭐 소련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이 책 전반적으로 다 읽고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가독성이 좋게 쉽게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사장 역시 그러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움직이지가 않죠, 근데 왜? 넘기면 되는데 넘겨보세요. 전혀 움직이지가 않네. 안 움직이지 왜 이게? 예, 일단 그래요?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카톡창으로도 아까 발표 자료 보내드렸어가지고 일단 참고해서 보시면 네네, 될 것 예, 예. 같은데요. 일단 집단주의의 도전이라는 거로. 그러면 제가 예, 올리가요? 예. 요걸 공유 네, 중지라면 네. 제가 올릴게요. 예, 제가 다시 제가 올릴게요. 아까 저한테 보내준 게 있기 네, 네. 때문에 지난번부터 이상하게 안 되네요. 요거네.
네, 제가 넘길게요. 자, 네, 네.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가 등장하다가 1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19세기 후반에 사회주의가 등장한 배경은요.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랑 별개로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주의에서의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대립적인 측면에서 정치 체제로서의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주창을 했으나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죠. 마르크스주의가 창궐했던 시기입니다. 마르크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을 하면서 잉여 가치설, 노동 가치설 이런 이념들을 설파를 하는데요. 결국은 뭐 뻔한 얘기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그런 대립에 대해서 관련한 이론들을 설파를 하면서 결국은 노동으로부터 오는 가치를 자본가는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대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현대에서는 당연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폐기된 이론이고 디지털 자본주의가 창궐한 현재의 시대에서는 도저히 이거로 마르크스 이론으로 레짐으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제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기심이라는 반로로 발생되게 되는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견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티어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언급을 하고 2절로 넘어갑니다. 소련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맥락을 쭉 펼치고 있는 건데 1917년에 발발이 됐죠. 볼셰비키 혁명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실험이 시작이 됐는데 공산당이라는 정당의 형태로서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정치적인 태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갈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회주의라는 것은 공산당이라는 정치 체제가 또 다른 지배계급으로 등극을 하게 됨으로써 이론적인 그런 기반을 잃게 됩니다. 결국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는요,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이 주창했던 평등한 분배조차 없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 결과가 왜냐면요.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하냐면은 빈곤해졌고요. 성장률이 낮아져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은 생산 수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인권의 그런 보장이라든지 강제적인 노동의 대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공산당이라는 권력의 주체에 권력이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굶어 죽는 사회라는 오명을 쓰게 되죠. 결국은 예전에 그러니까 밀이라든지 이런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견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쇠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소련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였었고 중국 역시 시장 경제를 도입한 이후에 정치 체제와 별개로 국민의 삶이 번창한 그런 결과를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인권 유린의 표상이라는 것이고요. 뭐 이런 그러니까 저자의 지금 글 흐름의 특성이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짧게 쉽게 설명을 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공백을 많이 넣어주는 방식으로 책을 굉장히 쉽게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 자체로 써머리할 게 길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나서 삼인주의를 형성을 했는지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많아졌죠. 마르크스의 사상이 무너집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과 착취와 피착취의 그런 대립적인 구조라는 것에서 모순을 안게 되죠.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정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제도권 내에서의 그런 사회주의를 변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힘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다음에 삼인주의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1960년대 중반에 이루어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이 된 삼인주의가 일상이 되게 되는 전성기를 맞는 시기도 그런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삼인주의도 인기가 몰락합니다. 복지국가의 황금기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세계적인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인주의의 형성에 대해서 3장에서는 나오고요. 3절에서 나오고 4절로 가면은 삼인주의가 어떠한 방식을 택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삼인주의의 핵심은요.
사회 정의의 실현, 사회 평등을 실현 두 가지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 독일과 영국에서 사회민주주의당, 3인당이 대중정당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사회주의와 달리 사적 소유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세금을 통해서 누진세를 통해서 부를 재분배하게 되죠. 결국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혼합 경제를 지향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개입을 전제합니다. 아예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만 인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서 전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평등한 분배,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결국은 기존의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이라는 것을 비난하면서 교육적으로 이타심을 주입을 시켜서 공동 분배 내지는 사회적 연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사회민주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소득 재분배 정책이랑 연결이 되고 현재 북유럽 국가라든지 이런 데 복지 국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저자는 영국의 예를 통해서 잠깐 한두 줄씩 센텐스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민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북유럽의 정치 체제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요. 독일과 영국의 당연히 태생은 조금 다르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국가 권력을 기존의 사회주의에서의 국가의 실패, 그다음에 시장 실패에서의 국가의 개입과 관련된 긴장성,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얼마나 허용이 돼서 사람들의 삶에 침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의 공백을 남기면서 저자가 이제 사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선으로 인식을 하고 개인의 이기심과 이타심, 그러니까 개인 자체에 대해서 모두 불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는요, 자유주의 사상이 좀 우위가 되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뭐를 이익을 낳느냐에 대한 불신이 강화가 되죠. 공공과 민영 기업의 차이에서 공공기업의 그런 생산성의 약화 내지는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굉장한 능력 저하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국민들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국가가 절대선이 아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학계에서의 의견이 다수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국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약간의 의의를 가지게 되는 챕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공무원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결국 공무원의 증대 내지는 무사한일주의라는 그 공조직의 체계 자체가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시장에서의 실패 때문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을 했던 바도 있죠. 1970년대 대처가 등장하면서 영국은 민영화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민주의자들은 정의를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여야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그러니까 한 단락 정도로 이제 박지한 교수님께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차근차근 착착이 쌓여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자유주의의 전통이 미국으로부터 학습된 것이지 우리가 전통을 쌓아서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라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확대가 됐을 때, 자유가 규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경계의식이 굉장히 상당히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통적인 역사적인 체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되어야 할 것들인데 코로나 시대에서 굉장한 의의를 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국가에 지금 이제 백신 패스가 앞으로 나올 예정인데 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 전통을 해석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각자 던지면서 사장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 4장을 지금까지를 보면은 2장에서는 일단은 정치적 자유주의, 1689년에 존 로커가 나오면서 정치적 자유주의가 이제
바탕을 이루고 그 정치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1700년대 중반에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특허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특허권이 인정이 되면서 영국에서 1770년대 중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영국은 200년간 세계를 지배하는 1945년 2차 대전 전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사장에서 집단주의, 이제 그 1700년대부터 한 100여 년 정도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빈부차가 심해지고 노동자들의 여러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걸 배경으로 해서 칼막스의 자본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본론이 1848년에 발간되었으니까 꼭 산업혁명 한 100여 년 만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산주의랑 대두하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은 저기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서쪽이죠. 서쪽에서는 아주 자유주의가 영국, 미국이 발달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갑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은진 선생님 발표한 사회민주주의는 그 중간에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북구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고 그다음 독일에서 이제 기독교민주 독일은 이제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늘 해오는데 이번에 16년간 독일을 통치해왔던 메르켈의 기독교민주당이 근소한 표차로 선거에서 져서 이번에 사회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됐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너무 표차가 1, 2%밖에 안 되는데 연립정부를 해야 되는데 연립정부가 실패하면 기민당이 연립정부를 다시 그 군소정당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과반수가 넘을 수 있어서 약간의 그런 아주 지금 미묘한 어쨌든 독일에서 그동안에 기민당이 16년간 집권해 오다가 사회민주당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이 책의 주요 내용 보면 결국 사회민주당은 큰 국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을 묶어서 우리 이한열 대표님이 하시겠습니다. 이 대표님 발제해 주세요. 예. 이한열입니다. 저는 오늘 그 5장하고 6장하고 하는데요. 5장에서는 복지국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의미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인정하면서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복지제도를 갖춘 나라를 의미하는데, 처음에 생긴 거는 그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에 노동자의 사고보험과 노령보험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 의미가 적은 것이 노령보험의 그 나이가 65세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65세부터 그 노령복지를 제공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65세까지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5세면은 뭐 거의 청년이다, 노인이 아니다라는 논의가 지금 벌어질 정도로 65세 이상이 굉장히 많죠. 25% 정도 인구 비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에 상당한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1880년대에 비스마르크가 그 65세가 넘으면은 노령보험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그때 당시로 봐서는 그것도 포퓰리즘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복지국가가 생기는 계기는 세계 1차 대전 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국가의 그 사람들의 그 경제 생활에 대한 통제가 본격화가 된 거죠. 그 세계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또 인플루엔자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전쟁에서 죽은 사람만큼 많은 사람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920년, 30년대에는 또 실업이 생긴 거죠. 독일, 미국, 영국이 30% 정도의 그 실업이 생기니까 경제가 몰락하고 국제 정세는 불안해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반작용으로 파시즘하고 나치즘이 또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세계대전이 또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이게 20세기는 시작하자마자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인플루엔자, 실업,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엄청나게 받게 되고 약해진 거죠. 경제적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1945년 이후에는 영국이 현대적 복지 국가를 확립했는데 이제 거기서 내건 슬로건이 요람에서 무덤으로 국가가 다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국민들도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당연히 그런 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너무 그 국민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 결속을 국가가 해줘야겠다라는 거에 동의를 한 거죠. 부담감도 없고. 그래서 그 영국에서 그 나타난 그 현대적 복지국가는 그 원칙이 보편주의 원칙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다 해주는 거죠. 그 보편주의 원칙에 의해서 중요한 복지가 육아수당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교육의 무상화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지국가라는 그 이념과 목표는 무엇이냐를 살펴보면요. 영국의 윌리엄 베버리지가 복지국가의 목표는 5대 악에서의 탈출이다.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국가에서 없애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업률, 직업도 만들어야죠. 정부에서. 국가에서 직업도 만들어야 되고, 의료보험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그 복지국가 이론을 정립한 토마스 마셜은 18세기는 시민의 권리가 중요하고, 19세기에는 정치적 권리가 중요하고, 20세기 들어와서는 그 사회적 권리, 복지권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권리가 생겨났다. 그런 역사적인 고찰이 있고요. 그래서 1945년 이후에 영국에서 시작한 복지 정책의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한다 그랬다가 일자리는 다 없애버리고 무슨 저 세금으로 심부름하는 정도의 불안전 고용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데요. 1945년 이후에는 국가에서 완전 고용을 실현하는 것을 복지정책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가 무상교육, 임대주택, 사회보험.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보험이죠.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보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유화를 했습니다, 영국이. 근데 국유화를 하는데 일부만 한 게 아니라 뭐 비행기서부터 뭐 철도, 철강, 수도가스, 전기통신, 영국은행 국유화 등 거의 전반적으로 국유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런 국유화를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비효율적이 돼버린 거죠. 정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상위 소득에는 83%까지 소득세를 매겼고요. 돈이 모자르면은 정부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지국가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 1970년대에 경제 위기가 오고 그 아랍에서 그 석유 감산을 해가지고 석유값이 폭등해서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비판을 받게 됐는데 그 비판을 받게 된 문제는 첫 번째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국유화해서 아주 비효율적이 되고 또 복지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데 소득에다가 과다한 세율을 적용하니까 그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죠. 세금 많이 내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유화를 해서 그 큰 손실을 초래했는데 이익을 보더라도 결국은 민간이 봐야 될 이익을 정부에서 가져간 거에 불과하고 노조는 세력이 커졌고 노조가 국민 전체에 손해가 되는 정책을 강요하는 악폐가 이때부터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45년에서 1975년까지 복지국가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첫 번째, 정부 개입이 늘고 세금만 높아졌고 경기는 침체해서 복지를 실행하다가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경제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비효율적이다. 그거를 또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복지 정책은 그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도 못하면서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 그리고 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너무 비대해진다는 문제점. 공무원들은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가들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에 정부 기구만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산 많이 쓰고 정부 공무원 많이 채용하는 그런 현상이 영국에서는 1975년까지 이미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해결책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영국에서는 대처 총리가 비대해진 국가를 다시 축소해서 국가 간섭을 줄이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다시 확보하고자 한 것이 국유화된 산업을 민영화하면서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제공하던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지국가 확립과 발전과 그 드러난 문제점에 의해서 어떤 균형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복지를 위한 균형으로 두 가지 원칙이 나왔는데 첫 번째 원칙은 복지국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결국 복지 정책의 문제는 비용이고 그 비용은 세금 문제이다. 이미 1920년대 영국의 정치가는 다음과 같이 갈파했다고 나옵니다. 경제 성장 없이는 사회개혁을 위한 돈도 없다.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의 지갑에 손을 넣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알지만 그 지갑은 산업에 의해서만 채워진다. 국가는 돈을 벌지 않는다. 1920년대 이미 이런 의견이 나왔었던 거죠. 두 번째 원칙이 공정성입니다. 대중은 공정성을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지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자격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계층에다가 수혜를 몰아주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를 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과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유머 국가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유모 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기에도 어두운 측면은 존재하는 거죠. 사람들이 복지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높은 자살률이 발생하고 알코올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개인의 선택권이 줄어들면서 나타났다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럽에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국가가 독점하던 통제권을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에 돌려주자. 그러니까 자유를 주자. 너무 복지라는 이름으로 통제만 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 지혜를 모으는 그런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5장의 결론은 서양에서 실행되어 온 복지 정책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우리는 그런 문제점을 덜 갖도록 현명하게 틀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5장의 결론입니다. 6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치적으로나마 평등해졌는데 세상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왜 불만족스러우냐? 사람들은 정치적 평등만 가지고 만족하지는 않고 경제적 불평등을 민주주의의 실질적 핵심이라고 또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근데 1장에서도 논의가 된 건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옛날에 민주정에서는 부자와 빈자의 갈등이 격렬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붕괴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정치적 평등은 어떻게 19세기에 이룰 수가 있었는데, 경제적 평등은 훨씬 더 복잡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많으면은 세금을 부자한테 많이 걷지 않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결정에 의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의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거죠. 첫 번째 1절에서는 그러면 불평등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시작된 것이냐? 어떻게 하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제목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전인 옛날에도 불평등은 극심했고,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도 불평등은 만연한 거죠. 소련은 불평등해가지고 망해버렸고, 지금 자본주의를 한다는 중국도 심각한 불평등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의 불평등을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은 현재 없다는 거죠. 그거는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의욕은 그냥 의욕이지 실현할 수 없는 신기루였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은 사라졌으나 마르크스가 제시한 설명의 도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도식은 사회는 대립적 계급으로 구성되었다는 관점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또 정치가들이 포퓰리즘으로 그런 정서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프랑스의 피케티 같은 사람은 양극화가 민주사회를 파괴할 수 있으니 세금을 많이 부과하자고 그러는데, 그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는 이미 영국에서 해본 거죠. 해봤다가 IMF 사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자유를 뺏는 것도
부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은 공평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그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에서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백성은 원한은 잊을 수 있지만 재산을 뺏어간 거는 잊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라 그러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사회주의 국가도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스웨덴이 세금 많이 부여하다가 부자가 국적을 옮기고 결국 1990년대에 IMF 신세를 졌고 영국도 IMF 구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지상에 천국을 만드는 것은 공산권의 몰락으로 자명해졌고 영국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역사상 강대국의 성공 조건으로 공정한 조세제도를 들었습니다. 공정한 조세제도 하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소액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책임지는 시민의식이 자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바람직한 복지제도의 모습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근대 초에는 그 기회의 평등과 법 앞의 평등이 중요했는데 복지국가가 대세로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가가 경제활동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세금 문제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령을 이용해서 세금을 마음대로 올리고 그것을 정책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의회에서 토의하고 입법을 통해서만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복지국가가 내포하는 도덕적 해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소득이 없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도와주니까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고 일은 안 하겠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복지를 해주는 것이 역효과라고 보는 거죠. 네 번째로는 복지를 한다고 국가의 역할이 너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에서 세금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시민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함께 토의해서 지혜를 모을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탈원전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원전 살렸다 죽였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방역도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죽거나 모이는 집회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또 남북회담도 뭐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은 뭐 무슨 조건에서라도 남북 회담만 하면 뭐 인기를 끌 수 있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공정한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있습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나는 탐욕스럽지 않은데 남들이 탐욕스럽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탐욕스러우면 남들이 탐욕스러운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막스 베버는 부자는 금욕했고 자기 절제의 결과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인간 본성의 결함을 돈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본주의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보고 인류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 덕분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출발점도 똑같아야 되고
경쟁이 끝났을 때 분배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거는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부당한 겁니다. 그 왜 부당하냐면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그러는 것에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 성격이나 능력이나 적성이라는 게 똑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성격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빈부격차는 완화되어야 하지만 그거를 완화한다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포퓰리즘에 빠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정치 사상가 버크는 유토피아적 정치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많이 기여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기여한 사람은 적게 받는다. 이것이 원칙이죠.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복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복지를 하더라도 공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면은 그는 신기루고, 결국 공정한 상태에서 그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나 되고 20대는 더 높은 비율이 나왔다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재능의 결과물은 누구 것이냐 하는 철학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자기의 재능으로 능력껏 벌었는데 그거 또 다 돌려줘야 되느냐?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공정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래도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기회의 동등성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회가 동등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을 동등하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 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교육을 살려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4절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공화국을 사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화국 시민의 그 필요한 덕성이 있는데요. 이 덕성은 공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공의 일에 대해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추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화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공화국이라고 해서 사회를 위해서 개인의 의사를 묵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 희생을 강요한 것이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입니다.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사람들이 양보하고 합의에 도달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공화주의 정신을 합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가 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잘 판단하고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절인데요. 5절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이 있다가 이제는 성별 갈등, 세대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갈등의 원인은 내가 가난한 것이 다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이라는 엄청나게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과 능력에 기반을 둔 성취를 장려해야 이런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조르주 디비는 엘리트가 세습적 신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엘리트주의를 지지한다고 천명한 거죠. 완전히 엘리트가 없이 평준화된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엘리트도 양성해야지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트가 된 사람들은 공익정신이 투철해야 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은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레션 법칙의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는 것은 정치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의식이 낮은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출세하는 반면에 사심 없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오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는 것이 정치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 정신으로 패자에게도 아량을 베풀어주고 또 패자는 결과에 승복을 하고 승자를 존중해주는 태도,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의 결론인데요. 자유와 공정입니다. 평등은 빠져 있어요. 자유와 공정에 기초한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의 결론에 저도 동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한열 대표님 말씀처럼 이 책의 주요 결론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쭉 그러기 위해서 과거부터 이제 영국 얘기부터 시작해야지. 영국의 1600년대 존 로크부터 시작해서 1700년대 산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의 발전 끝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나온 또 노동자들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나온 공산주의 문제, 그 다음에 공산주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과 약간 중화된 사회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그것도 큰 정부를 배태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1970년대 이후에 대두가 되면서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갈등을 해소하고 가야 할 길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가다.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 박지원 교수님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페어플레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한국 사람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스포츠만 좋아하고 스포츠 정신을 잘 모르는 것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고, 이 책이 작은 책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발을 역사적으로 할 동서양을 잘 조명을 하면서 아주 제시한 좋은 책인데요. 이 정도 하고 혹시 토론한 과정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보니까 권태신 부회장님, 정경림 부회장님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천표 교수님, 서울대 이천표 교수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나혜정 대표도 젊은 분인데, 나혜정 대표 아까 들어와 있고, 신백훈 대표님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윤수현 대표님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 토론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주고 짧게 여러 사람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철, 조영기님이 손들었어요. 오영기 대표님, 뭐 일단 임기철 선생님 먼저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참여를 했는데 참여의 기회를 주신 오정돈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미리 좀 잠시 몇 말씀 드리고 퇴장을 할까 합니다. 먼저 오정근 회장님 배경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다산 학당 이게 정약용 유배 정약용 선생의 그 강진 유배 시절에 지내셨던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서 대표님께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 말씀하시는데 이게 1776년 아닙니까?
1776년이라는 해에 미국은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정조대왕이 즉위한 해입니다. 결국 서구에서는 산업혁명의 싹이 움트는 그 시점에 정조대왕이 즉위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 싹은 있었습니다. 바로 북학파지요. 북학파. 북학파는 제가 여러 문헌을 통해 보니까 지금 북촌이라고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안국동에서 있어요. 더 위로 네. 올라가서 그다음 성균관대학교 뒷가- 그쪽으로 내려온 바로 북촌인데 이 북학파들이 주로 북촌 지역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균관 지금 대학 그 부근, 그런데 성균관 대학 그 부근 앞에는 주로 천민 집단들이 수공업에 의존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학파들이 그 천민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결국 산업공상 그 조선의 신분 체제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혁 정신을 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학파들이 만약 뭐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개화파로서 좀 등극을 했다면은 이게 잠재적인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지만 결국 그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사상을 시장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우리는 산업혁명이라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게다가 뭐 아시다시피 주자의 성리학에 빠져 있었던 위정척사의 시대에는 지식이 축적될 수도 없었고, 또한 왕권이나 이 대신들은 그 지식의 확산을 방해하고 시장 구조도 전혀 형성이 되지 않았다. 이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제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병인 교수님, 또 서 대표님, 이은근 교수님, 또 이한열 대표님, 오늘은 물러가고 다음번에 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 찾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인데 저도 늘 그 생각해 오는데요. 사실 동서양사의 한국과 영국의 발전사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오다가 1700년대 우리가 막힙니다. 네. 예컨대 아담 스미스가 국보를 내기는 도덕감정론이라는 걸 냈거든요. 도덕감정론이 그다음에 1759년. 데이비드 휴메의 인성론 이런 게 나올 때가 1700년대 초반인데 그때 우리나라에도 여러 철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꼭 과거에 성리학만 해오다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태계 그다음에 이제 이율복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다가 그것이 이제 임진난과 양대 호란을 겪으면서 우리도 이래서 안 되겠다 실학으로 가게 됩니다. 북학파도 실학 중에 하나죠. 가게 되는데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정조 때 실학파들이 한마디로 그 뭡니까 그 당시에 뭐 숙청이 지금 말하면 숙청이죠. 숙청이 잘못해서 정약용이 유배를 가게 되면서 사실 실학파의 거두가 정약용이었거든요. 정약용의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정약용을 유배를 정조가 이제 수원성으로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훈구파들을 제거하려면은 새로운 도읍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수원성을 개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죠. 아버지 효자 뭐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개혁을 하려고 정약용을 앞세워서 정약용이가 수원 축성도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했는데 결국은 훈구파들에 밀려서 실학 유배를 가면서 이게 이제 끝나게 되고 나중에 개화파가 한 번 더 시도하다가 끝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고요. 조영기 교수님 또 뭐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저기 뭐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정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공정은 이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 노력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의 평등인데 이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중요한 것이 제도이거든요. 어떤 제도이어야만 기회의 평등을 가져오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주의나 또는 이 시장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가 늘 이제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아까 이 6장을 발제하면서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끌어들인 거가 이제 이 포퓰리즘인데 이 포퓰리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자유주의자 또는 보수주의자들이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 기회 평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로 나타난 이 보상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거가 저희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에 대한 를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저는 4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량 생산,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첫 번째 속성은 대량 생산인데 이 대량 생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소비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굉장히 이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이타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윤 극대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거가 이윤 극대화입니다. 세 번째의 속성은 좌파들이 지금 자본주의를 공격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거가 이윤 독점하고 독식하고 뭐 탐욕스럽다라고 그러는 거 두 번째 속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속성은 자본주의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자본주의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자이지만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자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도적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희들은 잘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매우 이기적이면서도 굉장히 이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지금 우리는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홍보를 잘못했든지 하여튼 못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까 3장에서 1500년도에부터 2000년까지 인구 증가가 몇 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릭 바이너크라는 양반이 쓴 The Origin of Wealth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BC 1000년에 우리가 1인당 세계 사람들 이제 경제 사학자들이 쓴 거를 보면 110달러였어요. 1750년에 몇 달러였냐면 180달러였어요. 2000년에 자유라는 거가 들어오면서 몇 달러가 됐냐면 6,8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3000년 동안에 한 50달러 정도밖에 성장 못했던 것이 250년 동안에 얼마를 성장을 했냐면 180에서 6,800달러이니까 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이 정도를 성장을 가지고 온 것은 결국은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물질적 풍요, 그리고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수명의 연장,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줬는데 늘 자본주의는 실패하는 것이다라고만 해서 저쪽 아이들이 공격을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주눅이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본주의가 실패한 것보다는 성공한 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거를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 박정희 선생이 쓰신 그가 자유와 공정인데 자유도 중요하고 공정도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저희 코멘트 감사합니다.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다른 분 손 들어주세요. 코멘트 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장님 뭐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공정이라는 화두를 정치적으로 써먹으면은 이번 선거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좀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장동 게이트 같은 부패 없는 세상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정한 한국,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뭐가 캐치프레이즈를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왜 안 그런 생각을 들려?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어젠다가 공정인데요. 이 책에서 박지한 교수는 공정을 공명정대의 약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걸 공명정대하게 하나도 끊김없이 투명하고 바르게 가는 것, 이게 공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근데 공정을 하기 위해서 박지한 교수 한 가지 제안한 게 있는데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그럼 똑같은 기회를 다 가져야 되는데 다 똑같이 부모들 뭐 전혀 그거 없이 똑같이 출발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돈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아이들이 똑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희석 대표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손 들으셨는데요. 예, 이 공정이란 얘기가 계속 화두가 되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공정은 시장에서 공정 조금 의문이 됩니다. 무슨 얘기하면은 시장에서 엄청 노력했는데 부도나는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을 통한 성장을 공정으로 봐야지. 시장에서 뭐 고생해가지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정하지 않다. 이러면 이거 뭐 시장 경제 다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 어쨌든 성공하도록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공정사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시장이 없으니까 사회 전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여기 자유시장 경제의 사회는 시장에서 전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반드시 대가를 원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사회 전체는 잘 된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책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걸 토대로 경쟁을 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조 교수님 맞습니다. 뭐 또 하실 말씀 있어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 얘기하기. 없어. 아까 많이 손이 계속 들려 있어가지고. 예, 임금영 선생님, 네. 안금영 선생님, 예. 참 귀한 발표 듣고 많이 배워서 감사드립니다. 뭐 우리나라를 보고 세계를 조금 보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을 또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그 자유민주주의와
이 지금 여러 지금 말씀하신 이 자본주의 발전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국회가 입법 만능주의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인상이 너무 다분히 저에게는 느껴져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해치는 걸 가져올 거고 국가의 방만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올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여기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어디 나온 것이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입법 과잉주의 이게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대의민주주의,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하더라도 다수파의 행포가 안 되고 소수파의 의견도 반영하는 협치가 중요한데 지금 협치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볼 때 지금의 완전히 다수의 전횡을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바로 아까 그 앞 책에도 나왔지만은 그리스 때부터 걱정을 했던 다수의 전형.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는 민중의 힘에 의한 다수의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제죠. 파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한 가지 다행히 그 언론중재법은 뭐 국내외에 아주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아마 연기가 돼서 다행인데 천만다행.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수의 폭정을 하는 것은 아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코멘트 하실 네, 그러면 제가 시간 드릴 것은 광고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우리가 환경책 한번 했는데 저번 시간에 환경이 아주 그 문제가 있다. 불편한 사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책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환경 카르텔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온 보도를 보더라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2035년까지 35% 탄소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40% 올리고요. 또 탄소 중립 시나리오 간담회를 하는 것도 환경론자들이 점거해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많은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뭐다 들어가서 전부 사리 사욕을 많이 챙기는 측면도 있고 일부 대표는 뭐 너무 심하게 하다가 감옥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환경론자들의 지나친 행동주의에 대해서 근간히 뒷받침돼 왔던 얘기들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걸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이 카톡 같은 거 어떻게 좀 가입할 수 있습니까? 이 카톡 대화방